네, 안녕하세요. 예, 금요일의 과학 터치. 이번에는 인공지능 시대 인문학의 가치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인문 콘텐츠 연구소 소장 겸 인공지능 인문학 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찬규 교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우리가 이 그 미래 컨퍼런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장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때마다 지금 등장하는 것이 어김없이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인공지능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한테 들어와 있고 또 어느 정도까지 확장돼 나갈 것이고 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그 인간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인공 지능이기 때문에 그 인간에 대해서 좀 알아야 그 인간을 모방한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간과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이제 등장과 그 다음에 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21세기는 어디로 가고 있고 또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뭐 끊임없이 진화를 해왔죠. 지금도 진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은 나와 같은 이제 50대 이상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진화된 사람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우수해요. 이게 동시대에서 벌써 이런 것이 느껴질 정도인데 우리가 인류가 약 400만 년 전부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엄청난 변화를 거쳐왔죠. 그런데 특히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세 번에 걸쳐서 큰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그러니까 뇌의 용적률에서 400만 년 전보다 지금 거의 약 4배에 걸쳐서 그 변화를 거쳐 왔다고 할 수 있어요. 400만 년 전에 뇌의 크기가 약 400에서 700cc였는데 그게 세 번에 걸쳐서 진화를 하면서 오늘날에는 1400에서 1800cc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뇌의 용적률이 이제 커지니까 인간이 이제 뭐 인간이 여러 가지 그 사고 능력이 커져서 뇌가 커진 건지 아니면 뇌가 커져서 그런 그 이제 그런 사고력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뭐 선후 관계가 사실은 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엄청난 진화를 해서 오늘날의 인류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이제 다른 또 동물들과 달리 거대 사회를 구축했죠. 그러니까 불, 도구, 또 집단, 언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의 지배자가 됐습니다. 인간은 그 사회 집단의 범위를 그 인간끼리의 어떤 집단에서 그치지 않고 뭐 거대한 그 신이라는 개념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가상 세계를 만들어가면서 어떤 인간의 인식의 그 영역을 엄청나게 넓혀갔습니다. 자, 표를 보면 이거는 이제 그 독일의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인데 이게 사람 그다음에 침팬치, 우랑우탕이 이제 어떤 한 사람의 경우는 약 5세 정도 그다음에 이제 그 침팬치와 우랑우탕은 이제 성숙한 그런 동물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를 좀 해봤어요. 어떤 그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보니까
피지컬 도메인의 관점에서는 뭐 사람과 침팬지가 약간 이제 비슷하고 오랑우탕이 약간 떨어지는 정도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셜 도메인,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활동 능력을 나타내는 소셜 도메인에서 이 사람과 동물들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간이 어떤 그 각 개체별로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을 유전적으로 획득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사회성은 놀라운 그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에 이제 이렇게 도달을 했고, 그건 또 뭐를 의미하냐면 인간은 이제 그 사회적 동물로서 집단을 이루고 상호작용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동물로 이제 성장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뇌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뇌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뇌는 여러 가지 이제 뇌의 여러 가지 그 병변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영역들이 각기 어떤 고유한 능력을 갖고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세포를 한번 볼까요? 뇌세포가 이제 사실은 그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비밀이기도 하고, 왜 우리는 어떤 행동을 잘 못하는지에 대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 성인의 뇌의 무게는 약 이제 1.4kg 정도로 되어 있고, 100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이 서로 이제 어떤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 신경망을 형성할 때 뇌세포와 뇌세포끼리 연결되는 그 방식을 우리가 이제 시냅스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시냅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뭐 전선줄처럼 이렇게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가운데 막이 약간 그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냅스 간극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걸 이제 이 시냅스 간극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그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이런 걸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방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시냅스가 서로 이제 뇌세포와 뇌세포가 연결되는 그런 방식인데, 이 시냅스가 약 1000조 개 정도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 그 뇌세포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간의 사고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뇌 변연계와 대뇌 피질이 있는데, 그 대뇌 변연계는 보통 다른 그 파충류라든지 뭐 포유류라든지 이런 동물들도 사실 대뇌 변연계와 인간의 변연계와 큰 차이가 없는데, 인간의 뇌와 그런 다른 동물들의 뇌의 차이는 이 대뇌 폐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번에 걸쳐서 뇌가 팽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그러니까 대뇌 그 피질들이 이제 확장이 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신경 전달 물질 같은 이런 도파민, 뭐 엔돌핀 이런 이야기는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도파민이 분비되면 인간한테 어떤 행동이 나타나고, 또 세로토닌이 분비되면 어떤 행동이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상당 부분 이제 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인간의 성격 형성, 또 이제 사고방식의 뭐 결정 이런 것들과 상당한 상관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의 뇌 활동은 보통 이제 민감화와 둔감화라고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 민감화는 뭐냐면 이제 내가 처음 경험해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지면 신경 전달 물질이 다량 분비가 돼요. 왜냐하면 긴장하니까. 그래서 이제 몸이 뭐 긴장 상태가 되고 내가 뇌도 상당히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동일한 그 자극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면 우리가 이제 그 신경 전달 물질을 계속해서 분비한다든가 이러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우리 뇌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을 조금만 분비를 하게 됩니다. 같은 자극에 대해서 이제 자동화를 시키는 거죠. 이런 상태를 우리가 둔감화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둔감화되는 과정에 보통 이제 규칙화가 일어나고 이제 일종의 어떤 머릿속에서 패턴을 만드는 거죠. 규칙화가 일어나고 그걸 이미지로 이제 저장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좀 단순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둔감화 상태로 가면 우리가 이제 뭐 철학이나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무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가 이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이제 어떤 단순화돼서 저장되고 내가 애써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해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냥 머릿속에서 자동화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숨 쉴 때 의식을 하고 숨을 쉬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어떨 때는 의식하고 숨을 쉬지만 참기도 하고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숨을 쉽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의 그 의식도 인간의 뇌 활동도 상당 부분 이제 그렇게 규칙화되고 또 이미지화돼서 저장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그 의식 활동이 있습니다. 기억 활동. 기억 활동은 내가 뭔가를 떠올리면 내가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기억하는 시간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아주 순간적으로 그 기억이 내 머릿속에 있다가 사라지고 어떤 것들은 뭐 한 20분에서 1시간 정도 가고 어떤 것들은 아주 오랫동안 머릿속에 이제 기억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것들은 내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거나 또는 어떤 자극이 외부로부터의 자극이나 나의 의도적인 노력이 주기적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이게 장기 기억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를 잘하려면 뭐 어떤 것을 내가 한번 공부하고 그냥 끝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기억이 이제 오래 가기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이 장기 기억으로 가는 그런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스캐몬 뇌곡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제일 위에 그 이제 그 곡선이 인간의 뇌 활동에 관한 곡선입니다. 자, 보면 인간의 뇌 활동은 거의 만 5세, 그러니까 한 6세 정도가 되면 거의 90%가 완성이 됩니다. 뇌는. 그리고 거의 뭐 12세가 정도 되면 이제 뇌는 거의 고착화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뭐 이제 개인마다 차이는 조금 있어요. 그런데 뭐 최근 이론은 이제 30세 정도까지는 뇌가 계속 이렇게 가소성을 가지고 그 변화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론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몸은 어떻게 되냐? 몸은 거의 20세 정도가 돼야 완성이 돼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어떤 성적인 특징, 남성으로서의 성적인 특징, 여성으로서의 어떤 성적인 특징도 거의 20세가 돼야 이제 완성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인간은 이제 약 그 12세 정도 거의 이제 뇌가 완성이 되는 12세 정도에서 그 뇌와 몸과 성적 특징 사이에 괴리가 일어나죠. 이 괴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괴리 때문에 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또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 정서적인 변화들 또 신체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겪게 되면서 큰 혼란을 겪는 시기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뭐 내가 이제 뭐 어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감정적으로 막 폭발하고 이러더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뭐 시기에 좀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겪게 되고 또 그런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또 주변에 그서 이제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그런 이제 그 먼저 이런 그 어떤 뇌의 완성도와 몸의 완성도와 성적 특징의 완성도의 어떤 괴리를 경험해 본 분들의 이런 조언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분들의 이제 조언을 듣는 것이 좋다. 다만 이런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뇌의 이 활동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몸과 성적 특징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야만 우리가 이런 그 뇌와 어떤 규칙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뇌는 끊임없이 뭔가 어떤 패턴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나이 많이 든 저 같은 그 사람과 더 이상의 사람들 평균적으로 볼 때 10대의 사람들보다 창의성이 부족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뇌에 너무나 많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뇌의 활동이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10대의 여러분들은 뇌가 그렇게 많은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고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창의성으로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대 청소년기에 이런 창의력,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식으로 뇌 활동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인간이 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만 창의력이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뭔가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는 급격하게 더 빨리 사람을 고착화시키는 방식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뇌는 끊임없이 어떤 패턴을 만들어가고 규칙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고착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대의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내가 어떻게 대상에 대해서 어떤 사물을 보면 이걸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어떻게 더 창의적으로 그런 것들을 변형시키고 A와 B를 합해서 뭔가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종합을 해보면 그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인간은 먼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유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어떤 특징,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체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끊임없이 진화를 해왔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규칙을 형성하고, 또 습관을 만들어가면서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개체의 특성, 진화의 결과, 후천적인 어떤 나의 환경에 또는 나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 이런 것들로 이제 인간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욕구를 갖게 됐어요. 개체가 이제 욕구를 갖지 않으면 인류의 문화가 이렇게 발전을 못했을 겁니다.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내가 아무런 욕구나 욕망이 없다. 이러면 이제 문제지만 어떤 욕구나 욕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만 아주 이제 그 비윤리적인 방식으로나 또는 여러분이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방향으로 이렇게 분출이 되면 그게 이제 문제지만 욕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를 여러분이 좀 부정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능적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욕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슬로우라고 하는 분은 이제 본능적 욕구로부터 뭐 소극적 욕구, 적극적 욕구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이 그렇게 발전해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본능적 욕구와 소극적 욕구, 적극적 욕구는 그 뒤엉켜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과학기술의 진화와 인공지능의 등장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인간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과학기술에 또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은 어떻게 다시 영향을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크게 이제 근대 이후에 그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을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은 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3차 산업혁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논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이미 우리가 이제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들이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그런 이제 기술과는 상당히 다른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인간의 지적 한계를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끊임없이 과학기술을 발전해 온 것이, 여러분 이 표에 봐서 알 수 있듯이 처음에는 발과 손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손의 힘의 지속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를 이제 지나서 지적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 3차 산업혁명까지는 우리가 어떤 기술로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를 보완을 해왔다면,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이제 그런 보완해서 이제 보완도 하고, 물론 보완도 합니다. 지적 한계를 이제 보완도 하지만 또 상당 부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아주 그 고도의 지적 능력, 이거를 대체해가는 그런 현상이 이제 생겨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인공지능을 핵심으로 한 6대 디지털 기술과 6대 아날로그 기술이 있습니다. 이민화 선생님께서 이제 뭐 애석하게도 돌아가셨지만, 이분께서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6대 디지털화 기술과 6대 아날로그 기술, 핵심 기술, 물론 다른 기술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상호 연결되는 방식으로 순환되는 것으로 이렇게 발전해 갈 것이다. 이렇게 그 핵심에는 바로 인공지능이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은 어디까지 왔고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거를 예측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Y축이 있죠. Y축을 보면 일단 ANI, AGI, ASI 이런 이제 용어가 있을 겁니다. 그 ANI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라고 해서 이제 보통 요즘은 이제 특별히 이걸 잘 구분하지 않지만 인공지능 초기에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으로 약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만 잘하는 인공지능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뭔가 내가 방 한가운데 방에다가 어떤 화분을 갖다 놓으려고 하면 엄마가 화분 좀 방에 갖다 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웬만큼 지능이 있는 사람은 그 화분을 이렇게 방 가운데다 놓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어디다 갖다 놓으라고 이야기 안 해도 방 구석에 이렇게 갖다 놓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인공지능은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 능력을 갖는 단계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AGI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를 갖는, 뭐 보통 그 보편 지능을 갖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이다. 그리고 또 강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ASI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 강인공지능의 단계만 넘어서도 사실은 엄청난 인공지능이 이제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 그런데 이 ASI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론 이건 이제 개념만 존재하는 겁니다.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류의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나 어떤 그 해결 방법을 갖고 있는, 그걸 또 더 넘어서는 그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을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이제 오른쪽 그 표에 보면 이렇게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주어진 업무를. 예를 들면 이제 알파고처럼 바둑을 잘 두는 인공지능, 또 어떤 그래서 무슨 분류를, 과일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렇게 잘 분류해주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ANI의 단계에 있는 그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것들. 그래서 새로운 그 업무를 자기들이 이제 아주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이런 그 단계가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AGI 단계를 넘어서는 그런 것들이죠. 그 범용 AI를 위한 시도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인류가 이런 그 그 이제 약 인공지능의 단계에 있는 에서 그냥 머물지 않고 ANI 단계에서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이제 그 AGI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죠. 그게 이제 당연한 과학기술의 어떤 진화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알파벳이라고 하는 이제 구글의 회사죠. 그 알파벳이 그 인공지능 연구소 딥마인드가 이제 600여 가지 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I 가토 개발을 이제 발표했어요. 그 가토는 사전에 훈련한 모델을 하나로 집약시켰을 뿐 진정한 이제 범용성을 아직 갖추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또 이제 구글에서 이제 패스웨이 그 한 개의 기계학습 모델이 최대 수백만 종류 태스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소위 범용 AI 개발을 이제 발표를 또 했어요. 이미 이제 그 여기 아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 오픈 AI라고 하는 이제 여러 그 단체에서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은 미국의 오픈 AI라고 하는 데서 만든 그 GPT-3는 언어 모델인데, 이 언어 모델을 가지고 이제 언어만 잘하면 수학도 할 수 있고 어떤 분류도 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간단한 거 짤 수 있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실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초적인 단계는 이미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의 변화 추이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ANI로부터 이제 AGI, ASI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을 해 나간다고 보고, 이게 이제 지식 성장의 관점, 또 지능 범위의 관점, 또
도메인의 관점, 그 다음에 인간과 AI의 협업, 그 다음에 모달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영역이랍니다. 영역. 그래서 몇 개의 영역을 이제 한 개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통합 인지를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쭉 이렇게 해봤어요. 지금은 보면 이제 여기 제일 아래 단계에 있는 것이 이제 이 NI의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것이 이제 규칙 기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런 단계로 지금 여기까지는 뭐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이 넘어가면 뭐 그 인간의 개입으로 이제 그 AGI가 지식이 성장하고 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인간이 이제 부분적으로 개입하고 뭐 그 너머에는 이제 인간의 전혀 개입이 없이 혼자 지식을 성장시키는 이런 단계까지를 이제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약간 비지도 학습, 이렇게 고정 지식이라고 하는 비지도 학습까지 가 있고, 인간과 주변 상황을 연결해서 이제 판단하는 정도까지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인가, 뭘 근거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근거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인공지능이 확산될 것이라는 근거를 보면 이제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 460조 원이라고 하는 뭐 경제적 효과가 있다. 아마 이거는 2021년에 이제 추정을 한 건데 벌써 1년 사이에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볼 때 인공지능은 계속적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고 또 인공지능과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인간은 이제 어떤 그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21세기는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속도를 보면 이제 과거 20년을 보면 미래 20년에 우리가 안내자라고 할 수 있는데, 변화 속도의 관점에서만 보면 21세기는 20만 년 시점으로 보면 2만 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이라고 하는 게 과거 20만 년 시점으로 보면 거의 2만 년에 해당될 정도로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죠. 2만 년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 정도의 변화를 100년 동안 다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과학기술은 발전해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그것과 함께 이제 인간의 인권은 계속적으로 이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신장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평등의식도 계속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역사를 통해서 많이 봤겠지만 조선시대의 그런 사회구조와 지금의 사회구조를 비교해 보면 인간이 얼마나 평등하게 됐는지, 뭐 물론 지금도 완전하게 이제 인간 사회가 평등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한 200~300년 전만 하고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그 발전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의 변화 추이를 여러분이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세계와 한국의 인구 성장률 연평균 추이가 있습니다. 물론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인구가 약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 추세가 있죠. 여기 보시면 세계 그 변화되는 것은 이렇게 위에 점선 그래프고, 그 다음에 아래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뭐 아주 급격하게 지금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지금 나와 있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생산 연령 인구 구성비 추인데, 이게 전 세계는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변화 추이가 있는 반면에 한국은 이렇게 그래프가 어떤 시점에 가면은 이 생산 연령 인구가 확 줄어드는 이런 이제
지금 변화를 볼 것이다. 이런 걸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생산 연령 인구도 확 줄어들고 그리고 인구 성장률도 확 줄어드니까 결국은 이런 거를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한국 사회에서 더 빨리 도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이제 세계화의 정도를 나타내요. 우리나라도 세계화의 정도가 전 세계로 보면 약 한 34위 정도. 뭐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하면은 아직 세계화의 정도 수준이 약간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미 한국은 한국 내에서 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사회가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잘해야만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이미 그런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표고요. 본격적인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도 이제 점점 한국에서 이제 빅데이터가 지금 계속 구축이 돼 가고 있고 여러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이제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가치 창출을 하고 하는 이제 이런 단계를 또 가고 있고 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현실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현실에 최적화시킬 수 있는 이런 단계로 이제 가면 이것이 이제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가 이렇게 상호 이제 연결되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그 시점이 조만간 우리한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의 인공지능은 인간 사회 전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뭐 이렇게 예로 들어둔 뭐 자율주행, 뭐 이동기기, AI 비서, 외국어 통역 번역 이런 거 뭐 예를 들어놓은 것이 부족할 정도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이제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특히 로봇하고 이제 더 결합이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어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어떤 솔루션으로 존재할 때 하고 그다음에 실제 인간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그 형태로 연결이 되면 그게 이제 곧 인간과 비슷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로봇이. 그래서 이제 뭐 얼마 전에 구글에서 이제 뭐 인간과 거의 유사한 휴머노이드를 아니죠. 구글이 아니고 누굽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로봇을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인간에 근접한 그런 이제 로봇은 아직은 개발 단계가 좀 이르다. 그래서 이제 좀 연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로봇 기술들은 이제 끊임없이 발전을 해서 조만간 인간이 실질적으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체로까지 성장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본 것이고, 자 이런 것과 함께 인간의 이제 의식의 변화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인간의 이제 의식의 변화를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그 인간이 이제 휴머니즘 시대를 쭉 살아왔잖아요. 르네상스 이후로. 그래서 이제 휴머니즘은 뭐 인문주의, 인본주의, 인간이 이제 가장 존엄한 존재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인간 중심의 사회를 우리가 쭉 구축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구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이런 어떤 그 철학으로서 좀 부족하다.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제 애완견과 반려견을 생각을 해보면 될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애완견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사고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반려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휴머니즘의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에서 지나친 인간 중심주의에서 좀 벗어나서 인류 전체, 지구 전체가 그런 이제 하나의 연결된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인간도 함께 진화되고 발전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포스트 휴머니즘의 하는 지향점입니다. 이렇게 인간도 이제 의식이 지나치게 인간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좀 더 전 지구적인 이런 또 뭐 미래지향적인 문제 해결 이런 쪽으로 이제 조금 변화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사회 문화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화를 구분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하나가 이제 그런 그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안 해도 말을 아주 간단하게 해도 서로 뭐 의사소통이 다 될 정도로 서로 친밀도가 높고 그렇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소통을 하는 것을 고맥락 문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뭐 거시기가 거시기하다 이렇게 해도 상대방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이제 고맥락 문화고 뭐 아주 자세히 설명해야 서로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문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저맥락 문화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는 고맥락 문화로부터 저맥락 문화로 이렇게 확산이 돼 가고 있습니다. 네. 그 한국 사회도 전통적으로 이런 그 고맥락 사회로부터 그 저맥락 사회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 가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신저맥락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이 신저맥락 문화는 이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이제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개인적인 대면 교류가 이제 그 좀 줄어들고 주로 이제 뭐 필요시에 모여서 논의하고 협력하지만 그것은 좀 논리적인 활동이 좀 주를 이루는 거고 또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또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는 계약을 통해서 형성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는 이제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은 2008년 금융사태 또 2019년 이후 나타난 코로나 사태 이런 것들이 이제 신저맥락 문화로 그 변화시켜 갈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문화가 이렇게 변화돼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생각은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문화가 변화돼 갈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이런 문화의 흐름의 방향이 과연 인간들에게 더 적절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자, 21세기 이제 기술의 특성은 연결화, 자본화, 융합화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연결화는 모든 이제 그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기술들이 점점 거대 자본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화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예전에는 뭐 인문학, 무슨 자연과학, 사회과학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것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해가는 방식으로 이제 그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초지능을 형성해가는 방식으로 이제 형성돼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AI로 인한 어떤 계층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그 예상을 하는데 제일 위에 상층부를 보면 크리에이터 즉 이제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제일 위층부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되고 그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크리에이터가 만들어내는 것들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상당 부분 AI가 이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유저들,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구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깜빡 까먹었던 게 생각이 났는데, 그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구글이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휴머노이드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언제까지 이제 하겠다, 이렇게, 아마 그게 올해까지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런 노력들이 계속 시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적어도 인간의 어떤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로봇들은 조만간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 비관적 시나리오는 뭘까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 점점 위축되고, 기계적인 능력이 확장돼 나가는 게, 이게 좀 비관적인 시나리오죠.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있고, 또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뭐냐면, 기계는 주로 생산적인 일을 하고 인간은 가치 추구에 더 몰두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구분되는, 그래서 인간이 좀 더 과거에 이런 그 불필요한 또는 잡다한 그런 노동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뭔가 더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본성을 더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또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낙관적인 시나리오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비관적인 시나리오의 요소를 줄여가고, 그 다음에 낙관적인 시나리오의 방향으로 나가도록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죠. 인간과 AI의 관계를 변화한 그런 네 가지의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자, 보면 위에 제일 왼쪽 1번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세모는 인공지능이고 동그라미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간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협력을 하는 그런 구도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은 인공지능이 이제 전체를 장악을 하고 그 안에 좀 더 큰 인간, 더 작은 인간, 이렇게 이제 계층화되어 있는 단계고, 아래 이제 3번을 보시면 AI와 인간이 협력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이런 구조가 이제 3번 구조이고, 그다음에 4번 구조는 완전히 뭐 인간은 AI에 이제 종속돼서 존재하는 그런 이제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왼쪽 1번과 3번은 인간과 AI가 함께 하는 모델이고, 그 다음에 2번과 4번은 이제 AI가 주도권을 갖는 그런 모델인데, 그리고 이제 위에 1, 2번은 일의 효율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사회고, 3, 4번은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사회예요. 우리는 어떤 모델을 지향을 해야 될까요? 어떤 모델이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3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AI가 협업을 하고 또 인간관계도 유지를 해가는 이런 방식이 가장 인간에게는 더 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이 만약에 옳다면 우리가 이런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도 사회에서 등장할 문제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이미 등장을 하고 있고 더 많은 문제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체성, 도덕성, 윤리에 관한 문제, 지식 개념의 변화, 노동의 변화, 생산과 소비의 변화, 수명의 변화, 투명성과 자유의 상실, 관계의 변화, 가족의 상실, 이런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과 사회는 지금 이제 종합해 보면 인구는 줄어들고 인간의 욕구와 욕망은 점점 커지고 다양해지고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고
환경은 나빠지고 사회는 다원화되어 갈등의 소지가 점점 커지고 세상은 점점 더 촘촘히 연결되어 가고 있으나 개인 간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기계 문명은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자, 그럼 미래를 위해서 그럼 이런 이제 당면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미 이제 많은 기관들에서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측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그 저임금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실업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와 달리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제 평생 한 직장을 가지고 사는 것을 어떤 뭐 인생의 뭐 자랑거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는데 벌써 이제 이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평생 한 직장을 가지고 살기는 이제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제 2030년대에는 1인당 뭐 3, 40개 정도 이런 건 좀 과도할 것 같은데 이런 직업을 가져야 한다. 뭐 이런 그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보면 이제 인간은 주로 만드는 인간과 노는 인간, 그러니까 호모 파벨이라고 하는 것과 놀이하는 인간의 어떤 호모 루덴스 이게 합쳐서 호모 파덴스라고 하는 어떤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방향이고 또 이렇게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반면에 이제 반복적인 노동은 다 로봇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우리가 낙관적으로 이제 보는 예측인 것이죠. 자, 그러면 미래의 인재상은 뭐냐면 협력하는 창조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막 스펙만 쌓으려고 하고 막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뭐 이런 능력 저런 능력 뭐 이렇게 잡다하게 그런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시대는 또 뭐 어떤 그 수동적인 그런 스펙들 이런 거를 쌓으려고 하는 것은 중진국형이고 이제 미래는 선진국형은 그 창조형 인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추격형 그런 인재가 돼야 된다. 또 탈추격형 인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협력을 할 줄 아는 그런 인재가 돼야 된다고 이제 하는 것이 미래의 어떤 인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콘텐츠 지금은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주로 어떤 창의적인 활동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걸 넘어서서 이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어떤 나와 다른 사람과를 연결하고 이 일과 저 일을 연결하는 그런 콘텍스트적인 기반의 어떤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논리적이고 협력하는 교육을 우리가 이제 시도해 나가야 되는 본격적인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창의적인 발상 또 논리적인 정리 그다음에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일을 해 나가야 된다 겁니다. 일에 대한 역량의 변화도 이제 굉장히 크고 그래서 뭐 미래에는 21세기에는 58%가 뭐 대인 커뮤니케이션, 창의적인 업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25%는 일상 업무에서 AI 기술을 사용하는 역할, 그 다음에 뭐 17%가 이제 AI 기술 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역량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월드 에코노믹 포럼에서 이제 내놓은 것들입니다.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자, 복잡한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 창의성,
그 다음에 대인 관리, 타인과의 협조, 정서지능, 판단과 의사결정, 서비스 지향성, 협상, 인지적 유연성.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무슨 능력을 길러야 될까요? 창의적인 거는 누구나 가져야 되고, 많은 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협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그 능력을 갖추려면 정서 기능도 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고, 이런 걸 이제 여러분이 좀 깊이 좀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에 나온 그 자료를 보면 이제 월드 에코노믹 포럼에서 나와 있는데, 어떤 그 능력들은 앞으로 계속 이제 그 필요하고 어떤 능력들은 이제 좀 줄어들 것인가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게 가치가 올라가는 능력들은 어떤 것들이고 가치가 앞으로 떨어질 능력들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특성을 발견하고 이를 미래와 연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자신의 특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세상이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거는 어떤 큰 흐름에서는 이제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특성을 모르고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특성이 뭔지, 내가 가지고 태어난 유전적인 특성이 뭔지, 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어떤 성격 형성을 하게 됐고 어떤 능력을 갖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된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특성을 여러분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특성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쾌락을 통한 만족과 탐구를 통한 만족은 다르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쾌락을 통한 만족은 그 만족의 지속성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탐구를 통한 만족은 탐구 자체도 상당한 만족을 주고 그 탐구를 통해 얻은 만족도 상당한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쾌락을 통한 만족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그 탐구를 통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을 더 오랫동안 만족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또 더군다나 성장시켜주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신의 특성을 발견할 때 어떤 쾌락적인 방식으로 발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탐구를 통한 그런 만족을 하는 쪽으로 여러분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가 어떤 특성 산업을 앞으로 육성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져서 여러분의 특성을 그런 것들과 연결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창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꼭 무엇을 창업하라는 게 아닙니다. 창업가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 창업가 정신의 가장 큰 특징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혁신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진취적으로 뭔가를 해 나가야 되고,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그런 어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어떤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이 이제 창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건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그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이제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는 T자형 인재, A자형 인재, 큰 D자형 인재,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파이형 인재,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이거를 요자형 인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전문 지식, 그 다음에 타 분야에 대한 이해 지식.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한 가지의 깊이 있는 전문 지식만 가지면 그냥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타 분야에 대한 이해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개의 기둥을 가지고 이런 것을 선순환시킬 수 있는 융합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소통, 협업 능력이라고 하는 굳건한 토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요자형 인재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문해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문해 능력. 문해 능력은 이제 글을 잘 이해하는 능력이 아주 필요하죠. 요즘은 이제 리터러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뭐 디지털 리터러시. 그래서 디지털을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는 AI 리터러시도 이제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AI 무의식성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필수 역량이 앞으로 되어갈 것이다. 첫 번째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되고, 두 번째는 기술을 이해해야 되고, 세 번째 단계는 인간과 기술이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 가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그 AI 무의식성을 넓혀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는 창조하는 인간과 소통하는 인간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분명히 그런 것들이 존재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이렇게 현재 단계에서는 많지는 않아요. 또 인공지능이 갈 수 없는 세계도 있습니다. 저는 강인공지능이라든지 뭐 SI라든지 슈퍼 인텔리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개념은 존재하지만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것은 앞으로 상당 기간 이제 상당 기간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또 인간만이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간의 그 관점에서 이제 다시 인간을 성찰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점이 돌아왔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인간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간을 아주 폭넓게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효율적인, 또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가장 많은 그 지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문학에 대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관심을 꼭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21세기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치는 공존성, 창의성, 다양성, 윤리성, 진취성,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문학 또 사회과학 이런 것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그런 지식을 폭넓게 이해할 때 여러분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융합적인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공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강의는 마지막 장표를 보면서 결론으로 삼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오늘 이 논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좀 길어서 그런지 아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왔군요. 지금은 AI 사용화 전 데이터를 통해 AI를 학습시키는 단계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AI를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나요? 이것은 이제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지금은 데이터가 있어야만 AI가
학습을 합니다. 물론 뭐 제로샷 모델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그 모델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일정한 그 딥러닝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딥러닝 시스템에 이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제 사전 그 학습을 통해서 이미 어떤 정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이제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정답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학습을 시켜서 일종의 그 정답에 이르는 그런 그 어떤 공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가중치, 뭐 파라미터 이런 말을 쓰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을 이제 그런 값을 부여해서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런 값을 부여해서 어떤 정답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키고 그것을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그것을 이제 그런 그 과거의 사전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그걸 이제 쉽게 어떤 결과 판정을 할 수 있도록. 대표적으로 개와 고양이를 이렇게 구별을 할 때 AI가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할까 하면 뭐 개의 특성에 대해서 계속 이제 학습을 시키고 고양이의 특성을 시켜서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정답을 주는 거죠. 어떤 특성이 이제 개고 어떤 특성이 고양이인고 이런 걸 이제 이미 정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미 그 개로 판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의 특징들 각각의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눈이라든지 뭐 크기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그 가중치 즉 파라미터라고 하는 값으로 이제 다 정해놓고 뭐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새로운 사진이 딱 왔을 때 이게 개인지 고양이인지 그만 이제 판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것이 현재 가장 이제 일반화된 그 AI 학습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내가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이제 압축을 한 것이고 혹시 이제 여러분들 중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먼저 간단한 이제 코딩 같은 거를 배우고 그다음에 코딩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그 기계 학습이라든지 또 뭐 딥러닝 심화 학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한번 접근을 해보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는 많은 그 문제 해결들을 할 수 있는 장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꼭 이 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그런 코딩이라든지 기계학습 딥러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게 이제 미래의 필수 역량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꼭 접근을 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